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미리네 그룹 본사 88층. 강민혁의 집무실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은 마치 그에게 복종하듯 낮게 깔려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혁의 눈빛은 그 어떤 불빛보다도 날카롭고 건조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총수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모습은 지독한 염세주의자에 가까웠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결제 서류와 아부 섞인 보고들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던지며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고 피로가 누적된 미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을 때야 비로소 민혁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비서실장의 손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드레스룸으로 향하며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고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제작된 수트를 벗어 던진 후 비서실장이 준비해둔 헐렁한 티셔츠와 무릎이 튀어나온 면바지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방금 전까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움직이던 재벌 총수가 아닌 당장 월세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 초라한 취업 준비생의 모습 그 자체였으나 민혁의 입에는 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시작된 이 지겨운 맞선 노름이 오늘로써 끝이 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배경이 아닌 사람 자체를 봐주길 기대하는 순진한 마음 따위는 애초에 버린 지 오래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 같은 여자들의 위선을 확인하고 그들이 가면을 벗어 던지는 순간의 추악함을 즐기는 것뿐이었다. 비서실장은 민혁의 완벽한 변신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는 민혁에게 건네줄 낡은 지갑 속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채워 넣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호팀을 근거리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오늘은 철저히 혼자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고 수행비서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비서실장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으며 집무실을 나섰고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들의 시선을 피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낡은 티셔츠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민혁은 오히려 그 서늘함을 즐기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지하철역의 소음과 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은 평생을 온실 속에서 살아온 민혁에게는 낯설고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전동차 손잡이를 잡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터널을 응시하며 오늘 만나게 될 최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생각했는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중견건설사 오너의 외동딸로 화려한 외모와 스펙을 자랑하지만 낭비벽이 심하고 아나무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민혁은 그녀가 과연 자신의 이 볼품없는 행색을 보고도 예의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소문대로 본색을 드러낼지 궁금해하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웠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고급 카페에 도착한 민혁은 주눅든 어깨를 연기하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고 메뉴판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 놀란 척하며 물 한 잔만을 앞에 둔 채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을 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강한 향수 냄새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우며 최수연이 등장했는데 그녀는 명품으로 휘감은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무장한 채 주위를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으나 정작 그녀의 시선은 민혁이 앉아있는 구석자리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수연은 민혁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고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민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오물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수연은 그 미소조차 역겹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종업원을 불러 가장 비싼 커피를 주문했다. 민혁은 최대한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말은 수연의 인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수연은 팔짱을 낀 채 민혁의 말을 끊으며 대놓고 연봉이 얼마인지, 소유한 차는 무엇인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인지 캐묻기 시작했는데 그 태도는 맞선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함의 극치였다. 민혁이 우물쭈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대답하자 수연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민혁은 그녀가 지금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중계하며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민혁은 수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녀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겉으로는 도도하고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재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에 쫓기고 있었다. 그녀가 민혁의 초라한 행사에게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모멸감과 구명줄을 잡지 못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동정심은 느끼지 않았는데 타인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가난을 죄악시하는 그녀의 태도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인간상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폭발하기만을 기다렸고 예상대로 수연은 커피가 나오자마자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연은 싸늘한 표정으로 민혁을 내려다보며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주제 파악이나 하라며 독서를 퍼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주선자가 미친 게 틀림없다며 어떻게 감히 당신 같은 수준의 남자를 자신에게 소개할 수 있냐고 소리쳤고 민혁은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들어 민혁의 얼굴에 끼얹으려는 신용을 하다가 차마 옷에 물이 튀는 것이 싫었는지 바닥에 물을 쏟아버리며 경멸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세요. 냄새나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갔고 남겨진 민혁의 젖은 바지와 초라한 뒷모습은 주위 사람들의 값싼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수연이 사라지고 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혁의 얼굴에는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 그는 젖은 바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페 창밖으로 멀어지는 수연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가 연기했던 소심하고 찌질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 미린의 그룹 총수의 냉철하고 오만한 눈빛이 되살아나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최수연의 집안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재검토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며 지갑 속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커피값을 지불했고 종업원이 건네는 거스름 돈조차 받지 않은 채 카페를 나섰다. 거리로 나온 민혁은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 것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오늘 겪은 모욕은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앞으로 펼쳐질 잔혹한 복수극을 예감하며 빗속을 걷기 시작했다. 화려한 넌사인이 비에 젖어 번지는 거리에서 민혁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목적지 없이 걸음을 옮겼고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수연이 내뱉었던 독설들이 맴돌며 차가운 분노로 응결되고 있었다. 그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사람들은 급히 건물 안으로 피하거나 우산을 펴들었지만 우산조차 준비하지 못한 민혁은 그저 묵묵히 비를 맞으며 걸을 뿐이었고 그의 고독한 실루엣은 도시의 소음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감기며 한기가 느껴졌지만 민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번화가를 벗어나 조금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골목 어귀에 낡은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 여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묘한 동질감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고 빗소리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우산을 펴들고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강민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운명적인 만남의 서막이었음을,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혁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차가운 빗줄기가 멈춘 것은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낡은 노란색 우산을 받쳐든 그녀의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지만 우산만큼은 확실하게 민혁의 쪽으로 기울여주고 있어 정작 그녀 자신은 빗방울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상태였다. 화려하고 공격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던 최수연과는 달리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피로가 내려앉은 눈빛을 하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올곧은 심성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젖은 셔츠를 잠시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고 그 손길은 무척이나 조심스러워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다루는 듯한 섬세함이 묻어났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오늘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몸까지 상하면 더 서럽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민혁의 귓게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또렷하게 파고들었으며 그것은 평생을 계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전해지는 조건 없는 호의였다. 민혁은 자신을 실패한 취업준비생이나 실직자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녀의 착각을 굳이 정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어색하게 손수건을 받아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녀는 민혁이 조금 진정된 기미를 보이자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민혁이 그동안 보아왔던 사교계의 가식적인 웃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꼬르륵 소리가 민혁의 배에서 울리자 그녀는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민망해하는 민혁을 이끌고 근처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닐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포장마차 안은 퇴근길의 직장인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민혁은 낯선 풍경과 소음에 잠시 주춤거렸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리드에 이끌려 구석진 플라스틱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메뉴를 훑어보더니 떡볶이와 따뜻한 어묵 국물을 주문했고 지갑을 열어 잔돈을 세어보는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어 그녀의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음을 짐작게 했다. 민혁은 그녀가 동전 하나까지 세심하게 계산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수천억 원을 굴리는 자신 앞에서 단돈 몇천 원을 걱정하며 밥을 사주려는 이 여자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그녀는
숟가락을 민혁의 손에 쥐어주며 어서 먹으라고 재촉했다. 저는 한지은이라고 해요. 그쪽은 오늘 면접이라도 망친 거예요? 지은은 떡볶이를 오물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의 태도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가 깔려 있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강민혁이라고 소개했고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덧붙였다. 지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취업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고 위로를 건넸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상황이 좋지 않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민혁이 무슨 회사에 다니냐고 묻자 그녀는 미리네 그룹의 계열사인 미리네 유통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미리네 유통은 민혁이 취임 직후 방만한 경영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지시했던 바로 그 계열사였으며 그는 자신의 펜끝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한 적은 없었다. 지은은 회사의 높은 분들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며 한탄했고 새로운 회장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서 조만간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혁은 자신의 악명에 대해 담담하게 들으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는데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잘라내려 했던 통계 수치 중 하나라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라도 이 일자리를 꼭 지켜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절박함은 민혁의 차가운 이성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지은은 자신의 고단한 삶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었고 민혁은 그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오히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했다. 민혁은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경외감마저 느끼며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과연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고 최수연이 보여주었던 천박한 속물근성과 지은의 소박한 진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더 알고 싶어졌고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려는 민혁을 막아서며 지은은 굳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고 민혁이 미안해하자 나중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그때 근사한 밥을 사라고 웃으며 말했다. 포장마차를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들어섰지만 민혁은 더 이상 춥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뱃속을 채운 따뜻한 음식과 지은이 나누어준 온기 덕분일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민혁은 이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지은은 쓰고 있던 우산을 접어 민혁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은 집이 가까우니 뛰어가면 된다고 거짓말을 했고 민혁이 거절할 새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 버스에 올랐다. 멀어지는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혁은 손에 들린 낡은 우산을 꽉 쥐었는데 플라스틱 손잡이에 까칠한 감촉이 마치 지은의 거친 손길처럼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이 낡은 우산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민혁의 앞에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비서실장은 민혁의 손에 들린 우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으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뒷문을 열었다. 차에 올라탄 민혁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차창 밖의 풍경을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확신에 찬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김 실장, 미린의 유통 구조 조정 건 잠시 보류하세요. 그리고 인사팀에 지시해서 한지은이라는 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 기록과 업무 평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비서실장은 예상치 못한 지시에 당황하면서도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민혁은 시트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고 머릿속에는 빗속에서 환하게 웃던 지은의 얼굴과 경멸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쏘아보던 수연의 얼굴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부터 두 여자를 상대로 한 자신만의 시험을 시작할 생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과연 무엇일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거대한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나갔고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혁은 지은이 준 우산을 소중하게 챙겨 자신의 개인 서재 한편에 놓아두었는데 최고급 예술품들이 즐비한 그 공간에서 낡은 노란색 우산은 묘한 이질감을 주면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미린의 그룹의 조직도를 펼쳐놓고 유통부문의 말단 사원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고 그곳은 자신이 앉아있는 정점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이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중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으며 내일부터는 회장 강민혁이 아닌 계약직 사원 강민혁으로서 그녀의 곁을 맴돌 계획을 세웠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미린의 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강민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물류 부문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임원들을 차례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워 마주한 이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단순히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비리와 태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특히 현장직 사원들의 처우 개선비가 교묘하게 삭감되어 임원들의 판공비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하고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즉석에서 물류부문 본부장의 보직 해임을 통보하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지시했고 살려달라며 매달리는 본부장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집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답답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비서실장이 가져온 한지은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서류 속의 그녀는 성실하고 업무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졸이라는 학력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만년 계약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도 부당하게 탈락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민혁은 자신이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면서 능력 중심의 경영을 외쳐왔지만 정작 말단 조직에서는 이러한 불합리가 썩은 뿌리처럼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겪었을 서름과 고통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를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고 그녀에게 정당한 보상을 안겨주겠다고 다짐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민혁은 다시 회장 강민혁의 가면을 벗고 가난한 취업준비생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허름한 차림새가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지하철을 타고 지은이 일하는 물류센터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고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은 하루 중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와도 같았다. 잠시 후 야근을 마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혁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는 하루 종일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시달린 민혁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아 캔맥주를 나눠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는데 지은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다여나 힘든 일들을 털어놓으면서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오늘 악질적인 관리자에게 억울하게 혼이 났지만 동료들이 위로해줘서 견딜 수 있었다며 씩씩하게 말했고 민혁은 속으로 그 관리자의 이름을 새겨두며 조만간 확실한 조치를 취하리라 마음먹었다. 지은은 안주로 산 과자 봉지를 뜯어 민혁 쪽으로 밀어주며 요즘 면접 준비는 잘 되어가냐고 물었고 민혁이 짐짓 시무룩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자신의 작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기운내라고 응원했다. 그녀의 순수한 격려는 수천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성취감과 감동을 민혁에게 안겨주었고 그는 이 이중 생활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 최수연의 집안은 민혁의 은밀한 지시로 인해 자금줄이 막히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고 수연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 집기를 부수며 딸에게 화풀이를 해대고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네가 미리네 그룹 회장의 눈에 들지 못한 탓이라며 당장이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매달리라고 소리쳤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수연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자 공포였다. 수연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리네 그룹 본사 로비에서 며칠째 진을 치고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비서실의 철벽 같은 방어에 막혀 번번이 쫓겨나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해진 처지에 분노하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고 그 화살은 엉뚱하게도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오후 지은은 본사로 급하게 서류를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받고 미리네 그룹 로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정장을 입은 엘리트 사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로비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쳐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수연은 회전문으로 들어오는 지은과 부딪혔고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 수연이 딴청을 피우다 부딪힌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끼를 뿜어내며 지은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가방이라고. 수연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에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고 지은은 당황하여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수연은 지은의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지은의 작업복에 문지르며 더러운 게 묻어서 못 쓰게 되었으니 물어내라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가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화풀이였다. 지은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거대한 권력과 부의 상징인 미리네 그룹 본사 로비에서 일가의 계약직 사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로비 밖에서 지은을 기다리던 민혁이 소란을 감지하고 안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그는 지은이 공영에 처한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민혁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와 지은을 가로막고 서자 수연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가 맞선 장소에서 봤던 그 가난뱅이임을 알아차리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똥차가 쓰레기차를 만났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그 꼴이구나. 수연은 팔짱을 끼고 민혁과 지은을 번갈아 보며 조롱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 사람을 벌레처럼 여기는 경멸이 가득했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지은이 받을 충격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그러질 것을 염려하여 간신히 참아내고 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연을 향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에 대한 예의부터 배우고 다니시죠. 돈으로 치장한다고 인격까지 명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혁의 말은 수연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고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더 이상 난동을 피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수연이 사라진 후 민혁은 지은을 데리고 로비를 빠져나와 근처 벤치에 앉혔는데 지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더러워진 작업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은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위로했다. 지은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혁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고 민혁은 그녀의 등 뒤로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모욕한 최수연과 그녀의 집안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 될 것이었다. 지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민혁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오늘은 푹 쉬라고 당부했고 지은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했다. 민혁 씨한테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요. 나 때문에 민혁 씨까지 무시당하고. 지은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세상 그 누구보다 당신이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은을 들여보낸 후 골목길을 걸어 나오는 민혁의 표정은 아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입가에는 잔혹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타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초혜수연 그리고 태산건설. 내일 아침부터 전방위 압박 들어갑니다. 금융권 대출 회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감사팀 투입하세요. 그리고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창 밖을 응시하다가 나직하게 덧붙였다. 최수연이 참석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파티를 준비하세요. 거기서 그 여자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봐야겠습니다. 민혁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으며 비서실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차는 밤거리를 질주하며 사라졌지만 민혁이 남긴 분노의 여지는 도시의 어둠 속에 깊게 배어들어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사냥터의 문은 열렸고 오만한 사냥감은 자신이 덫에 걸린 줄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서재에 앉아 지은의 인사기록과 수연의 뒷조사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았는데 두 여자의 사진은 마치 천사와 악마처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며 그녀가 흘린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다짐했고 수연의 사진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그녀에게 닥칠 비극적인 미래를 조소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마치 민혁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허공에 건배를 제안했고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는 다가올 파티가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상상하며 전율을 느꼈다. 최수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토록 비참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본사 로비에서 겪은 망신은 그녀의 뒤틀린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한지은과 그 가난뱅이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자신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그들을 초대하여 상류층 친구들 앞에서 철저하게 망신을 주고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것이었다.
수연은 비서를 통해 지은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내며 회사 차원의 중요한 행사이니 반드시 파트너를 동반하여 참석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거절할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은근히 내비쳤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보며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질 잔혹한 연극을 상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파티 초대장에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자신에게 화려한 드레스 코드와 파트너 동반이라는 조건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현실성 없는 요구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민혁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행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민혁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혁은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최수연이 파놓은 함정임을 단번에 간파했으나,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지은의 진심을 확인하고 최수연의 오만함을 끝까지 끌어올려 추락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흔쾌히 승낙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지은을 안심시켰고, 자신의 옷장에서 가장 낡고 유행이 지난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파티 당일, 청담동의 고급 프라이빗 클럽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재벌 2세들과 유명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분위기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했다. 민혁과 지은이 택시에서 내려 클럽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는데,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벼룩시장에서 산 저렴한 원피스를 입고 잔뜩 위축되어 민혁의 팔을 꼭 잡았지만, 민혁은 낡은 양복을 입고도 마치 제왕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녀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샴페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이방인처럼 서 있었고, 그 이질적인 존재감은 곧 파티의 주최자인 최수연의 눈에 띄었다. 최수연은 눈부시게 하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민혁과 지은을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같은 잔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파티장에 울려 퍼지던 음악을 멈추게 한 뒤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지은과 민혁을 오늘의 특별 손님이라고 비꼬는 어조로 소개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훌륭한 창고 직원과 그녀의 능력 있는 남자친구 분이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제가 특별히 모셨으니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수연의 말에 장내에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퍼져나갔고, 지은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연을 응시할 뿐이었다. 수연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와인을 가져오게 한 뒤 민혁에게 잔을 건네며 마치 하인을 대하듯 거만하게 명령했다. 어머, 남자친구분은 이런 고급 와인은 처음 보시죠? 특별히 한 잔 따라 드릴 테니 마시나 보세요.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거니까 흘리지 말고. 그녀는 와인을 따르는 척하다가 실수인 척하며 민혁의 낡은 구두 위로 붉은 와인을 쏟아부었고, 주위 사람들은 마치 재미있는 코미디 쇼를 보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민혁은 차가운 와인이 발등을 적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은 황급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민혁의 구두를 닦으려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민혁은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쓰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모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두려움에 떨던 몸짓은 어느새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서며
최수연과 정면으로 마주섰고 그 당돌한 태도에 파티장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은은 수연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낚아채어 그대로 수연의 하얀 드레스 위에 쏟아부었고 붉은 와인이 하얀 천을 타고 핏물처럼 번져나가는 모습은 충격적일 만큼 강렬했다. 돈이 많으면 옷은 명품으로 휘감을 수 있어도 당신의 저렴한 인격은 감출 수가 없네요. 남을 밟고서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지은의 또렷한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수연은 자신의 드레스가 엉망이 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지은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쳐들었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민혁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 잡혀 멈추고 말았다. 민혁은 수연의 손목을 부러질 듯 꽉 쥐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파티장에 있던 그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압도적이고 위험이 있어 수연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그 손 치우시죠. 더 이상 내 여자를 건드리면 그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진처럼 묵직한 울림이 있었고 그는 멍에 있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수연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주저앉았고 파티장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파티장을 나온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한동안 말없이 걸었는데 화려한 건물에서 멀어질수록 지은의 흥분했던 감정이 가라앉으며 뒤늦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벤치에 주저앉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이고 민혁까지 곤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고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에 얹으며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혁은 지은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나서야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고 있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는데 화면에는 비서실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멀어지는 택시에 미등을 응시했고 그의 표정은 방금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냉혹한 심판자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김 실장, 파티장에 CCTV 영상 확보하세요. 그리고 최수연과 그 일당들이 지은 씨에게 한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두세요. 내일 아침 미리네 그룹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청구서를 보낼 겁니다. 민혁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진짜 게임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고 최수연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들의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파티장에서 입었던 낡은 양복을 벗어 던지고 미리네 그룹 총수의 상징과도 같은 최고급 맞춤 수트를 꺼내어 매만졌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의 날짜를 확인했는데 며칠 뒤로 예정된 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날은 강민혁이 가면을 벗고 세상 앞에 자신의 여자를 공개하는 날이자 오만한 자들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리는 날이 될 것이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건배했고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듯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민혁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는 그 태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수연의 파티는 끝났지만 강민혁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의 발걸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뚜렷하게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최수연의 분노는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었는데 그녀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의 침실에 있는 화장대 거울을 향해 화장품 병들을 집어던지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의 자존심은 어제 파티장에서 천한 창고 직원과 가난뱅이 남자에게 당한 모욕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이 수치심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단순히 괴롭히는 것 이상의 파멸적인 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그 여자가 일하는 물류회사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라고 악을 썼다. 수연의 아버지는 딸의 난동에 혀를 차면서도 태산건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네 그룹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점이라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같은 시각 미리네 유통물류센터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게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었는데 출근한 지은은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걱정스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인사팀장실로 호출되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지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평소 직원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인사팀장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들어오자마자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며 지은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류층 고객과의 불미스러운 마찰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다. 팀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즉시 해고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불복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은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아픈 호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당장 끊기게 될 현실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여기서 무릎을 꿇고 애원해봤자 그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라는 생각에 떨리는 손으로 해고 통보서를 움켜쥐었다. 인사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퇴직금은커녕 위약금을 물어내지 않으려면 당장 짐을 싸서 꺼지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낡은 사물함에서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겨야만 했다.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관리자들의 비웃음 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해고당한 충격과 막막함의 거리를 배회하던 지은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습관처럼 민혁과 자주 만나던 동네 공원으로 향했는데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그가 더 큰 공영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워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민혁이 헐레벌떡 공원 입구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는 지은의 축 처진 어깨와 퉁퉁 부은 눈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에 지은은 다시금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안겼다. 지은은 흐느끼며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사실과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음을 고백했지만 끝내 민혁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민혁의 옷깃을 잡으며 그 여자 최수연이 당신까지 해코지할까봐 너무 무섭다고 제발 자신과는 거리를 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오로지 연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지은의 순애보는 민혁의 가슴을 세차게 뒤흔들었고, 그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을 뒤엎겠노라고 다짐했다. 민혁은 지은을 품에 꽉 안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악한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은을 집에 들여보낸 후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민혁의 표정은 공원에서의 다정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인 지옥의 사자 같은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탄 민혁은 차문이 닫히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준비해온 태산건설과 최수연 일가에 대한 파멸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으며 내일 모레 있을 미린의 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이 그들의 처형대가 될 것임을 선포했다. 민혁은 특히 최수연에게 VIP 초대장을 보내되 그녀가 마치 그룹의 안주인이 될 후보로 낙점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라는 치밀한 함정까지 잊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민혁의 눈에는 오직 불타오르는 복수의 화염만이 비치고 있었다. 다음 날 태산건설의 사장실에서는 뜻밖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미린의 그룹 회장 비서실 명의로 도착한 금박장식의 고급스러운 초대장 때문이었다. 최수연과 그녀의 아버지는 이것이 지난번 로비에서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 제멋대로 해석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은 자신이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상류 사회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고 확신하며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그날 입을 최고급 드레스를 고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은과 그 가난뱅이 남자가 지금쯤 시궁창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며 통쾌해했고 자신이 승리자라는 오만에 빠져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창립기념일 하루 전 민혁은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종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부서장에게 철저한 보안과 완벽한 행사 진행을 당부했는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내일 행사장에서 공개할 태산건설의 이중장부와 비리 증거 자료들이 담긴 파일을 확인하고 홍보팀장에게는 행사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한순간도 놓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임원들은 회장의 비장한 태도에 긴장하여 마른 침을 삼켰지만 민혁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직 비서실장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은 민혁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내일 이 시간이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거짓된 가면들이 벗겨질 것임을 예감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혁은 마지막으로 낡은 점퍼를 입고 지은의 집 앞을 찾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도 민혁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혁은 지은에게 내일 저녁에 아주 중요한 곳에 함께 가야 한다며 정중하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지은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망설였지만 민혁의 확신에 찬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그녀에게 미리 준비한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품격 있는 심플한 원피스가 들어있었고 그는 이것을 입고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지은은 의아해하면서도 민혁을 믿기로 했고 민혁은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 그녀에게 바칠 최고의 선물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운명의 날 아침 서울 도심의 컨벤션 센터는 미린의 그룹 창립 기념식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최수연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에 도착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즐기며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곧 미리네 그룹과 사돈을 맺게 될 것이라고 은근히 과시하며 샴페인을 들이켰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기업 총수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미리네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자신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행사장 대형 스크린 뒤에 숨겨진 진실의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사회자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자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메인 무대로 집중되었다. 사회자는 오늘 미리네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강민혁 회장을 소개했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 남편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등장을 기다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다고 느낀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중후한 중년 신사가 아닌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가난뱅이 남자가 완벽한 핏의 수트를 입고 제왕의 풍모를 풍기며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조명과 천여 명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중앙, 강민혁은 마치 태생부터 그곳에 서 있었던 존재처럼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수트는 영국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걸작이었지만 그 옷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카리스마였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고,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장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련하듯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는데, 저기 서 있는 남자가 불과 며칠 전 자신이 와인을 쏟아붓고 조롱했던 그 가난뱅이 강민혁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백지장처럼 멍해졌고, 옆에서 딸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본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이 최수연과 그녀의 가족들이 앉아있는 VIP 테이블에 멈췄을 때 장내의 대형 스크린에는 민혁의 차가운 미소가 클로즈업되어 비춰졌다. 그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창립 기념사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통상적인 축사와는 달리 기업의 윤리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회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돈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약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추악한 괴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발언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수연은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민혁의 눈빛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민혁은 연설을 이어가며 손짓으로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러자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충격적인 영상과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산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저지른 갑질 행태와 이중장부를 통한 횡령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수연이 미리네 그룹 로비와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아나무인격인 폭언과 만행이 담긴 녹취록과 영상들이었다. 특히 파티장에서 민혁에게 와인을 쏟으며 냄새나는 거지 라고 모욕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자 우아함을 떨던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고, 최수연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미리네 그룹은 오늘부로 태산건설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파기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최수연은 자신의 치부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쪽으로 달려들며 악을 썼다. 이건 모함이야. 저 남자가 날 속인 거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발악을 멈추지 않았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일그러진 표정은 방금 전까지 여왕 행세를 하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비참했다. 민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린 최수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가난뱅이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내 옷에 와인을 쏟은 게 아니라 당신 가문의 미래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초대장을 받은 한지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혁이 선물한 심플하지만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 청초한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지은은 소란스러운 행사장 분위기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최수연을 보고 놀라 멈칫거렸으나 곧 무대 아래에 서 있는 민혁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알던 낡은 점퍼 차림의 민혁이 아닌 세상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 듯한 화려한 모습의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방금 전에 냉혹한 표정을 싹 지우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인파를 가로질러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 길 끝에는 떨고 있는 지은이 서 있었다. 민혁은 지은의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그녀에게 고백하듯 말했다. 많이 놀랐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진심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제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혼란스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민혁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따뜻함을 담고 있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이끌며 그녀야말로 미린의 그룹이 지향하는 진정한 가치인 사람을 향한 존중을 몸소 실천한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산을 씌워준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민혁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다. 끌려나가던 최수연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그녀는 철저하게 패배한 낙오죄에 불과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스포트라이트와 부, 그리고 명예는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한지은에게로 고스란히 옮겨가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 자신의 오만함이 자초한 인과응보였다. 태산건설의 회장인 수연의 아버지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화려한 파티에 비극적인 여흥으로 남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지은은 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행사가 끝난 후 민혁은 지은을 데리고 행사장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화려한 쇼는 끝났고 이제 두 사람만이 남은 시간. 민혁은 다시 회장 강민혁이 아닌 남자 강민혁으로 돌아와 지은을 마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은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했다.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보석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고
민혁은 그녀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이 도시의 어떤 불빛보다도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수연은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도끼에 사로잡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자신의 숨겨둔 차명 계좌에 있는 마지막 자금을 이용해 청부업자를 고용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숴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이었다. 민혁과 지은이 행복에 젖어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들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이들의 사랑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미리네 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여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숙청하고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등용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은은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민혁의 도움을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했고 그녀의 당당한 행보는 사내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민혁은 그런 지은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설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 뒤편에서 최수연이 보낸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지은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비오는 어느 날 밤 퇴근길의 지은 앞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결말을 향한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 음산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한지은은 우산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엔진 소리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고 위험을 감지한 지은이 황급히 큰 길 쪽으로 뛰어가려 했으나 차 문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지은은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고 사내들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 최수연이 감옥 안에서 사주한 마지막 발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며 지은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적처럼 민혁이 나타나 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스키드 마크 소리와 함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을 대낮처럼 비추며 맹수 같은 속도로 달려온 세단이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튀어나온 강민혁의 눈빛은 흡사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는데 그는 우산을 펼 겨를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 지은을 붙잡고 있는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민혁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본능에 몸을 맡긴 야수처럼 사내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압했다. 미리네 그룹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익혀둔 실전 격투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며 당황한 괴한들이 흉기를 꺼내들고 위협했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민혁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뒤이어 도착한 비서실장과 경호팀이 골목을 완전히 포위하며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고 바닥에 뒹구는 괴한들은 곧바로 제압되어 경찰에게 인계되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떨고 있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이 사건은 최수연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되었는데 단순한 폭행 사주를 넘어 살인 미수 및 납치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유치장 안에서 변호사를 통해 실패 소식을 전해 들은 수연은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이제 그녀를 구해줄 수 있는 재력도 권력도 모두 사라진 뒤였다. 태산건설은 부도 처리되어 공중분해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긴 수감 생활을 앞두고 있었으며 수연 또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처참한 운명을 맞이했다. 민혁은 법무팀에 지시하여 그들이 어떠한 감형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치했고,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는 완벽하게 끊어지게 되었다. 며칠 뒤 안정을 되찾은 지은은 민혁의 초대로 그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민혁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여전히 자신을 어려워하는 듯한 지은의 태도에 마음이 쓰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도 제가 낯설게 느껴지나요? 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거라면 저는 언제든 다시 낡은 점퍼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혁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속에서 낡은 시계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민혁이 가난한 취업준비생 행세를 할 때 차고 다녔던 유리가 금가고 가죽끈이 해진 오래된 손목시계였다.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시계와 지은을 번갈아 보았는데, 지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혁 씨가 평범한 백수가 아니라는 걸요. 지은의 고백에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 처음 포장마차에서 만난 날, 민혁 씨가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이 시계를 봤어요. 아주 오래전 잡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미리네 그룹 창업주께서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전 세계에 단 3개밖에 없는 시계라는 걸요. 민혁은 허를 찔린 듯 멍하니 입을 벌렸는데,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지은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훔친 건가 의심도 했지만 민혁 씨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았죠. 이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자신을 숨기고 있구나 하고요.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면 왜 모른 척 했느냐고 물었고, 지은은 맑은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며 수줍게 웃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좋아한 건 미리네 그룹 회장 강민혁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내 우산 속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함께 먹어준 사람, 내 낡은 작업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준 남자 강민혁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깨끗이 씻어내 주었고, 그는 자신이 사람을 시험하려 들었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당신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미리네 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하객석에는 정재계의 거물들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과 지은의 옛 동료들이 나란히 앉아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권위와 격식을 타파하고 진정한 소통을 지향하는 민혁의 경영 철학을 상징하는 풍경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곁에 선 민혁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평생의 반려자가 될 것을 맹세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서약은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결혼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미리네 그룹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민혁은 지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내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미리네 그룹은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은 역시 회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사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떡볶이집을 즐겨 찾고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미리네의 천사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민혁과 지은은 처음 만났던 그 거리의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는데 이제는 낡은 운동화 대신 편안한 로퍼를 신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잡은 손은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마시며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강 회장님, 오늘 밥값은 누가 내나요? 혹시 또 지갑 두고 오셨어요? 민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낡은 노란색 우산을 꺼내어 펴들었다. 내 전 재산은 이미 당신한테 다 맡겼잖소. 대신 비가 오면 평생 내가 이 우산을 들어주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주위를 밝히는 등불처럼 따스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산책로를 걸으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는데 민혁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걸 알려줘서. 지은은 민혁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반전이 되어줘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는 밤,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길게 이어졌고 그들의 사랑은 가면을 벗어던진 진실함 위에서 영원히 빛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는 이제 고독한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할지라도 서로의 천을 나누며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000억이라는 숫자는 강민혁의 재산을 나타내는 지표일지 모르지만 한지은이라는 여자를 만나 완성된 그의 인생 가치는 그 어떤 숫자로도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되었다. 빗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비가 그친 뒤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마무리되었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